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인문예술 11번째 시간입니다. 니체의 언어관과 진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주제는 이제 니체가 지적한 언어와 개념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리고 해석적 진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니체가 바라본 인간 인식의 한계입니다. 한계. 인간 인식의 한계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서양 철학에서는 절대적이고 초월적 진리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지배적이라는 건 이제 어떤 그 주도적인 거, 우세한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가치관이 지배했던 거죠. 사물의 본질. 자, 사물의 본질. 본질이라는 건 이제 어떤 그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밑바탕이에요. 또는 실제, 사물의 본질적인 존재를 실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간이 인식할 수 있을 때 절대적 진리를 발견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죠? 전통적인 서양 철학에서는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중요한 건 이 접속어, 역접, 반대되는 그 접속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체는 자, 인간의 인식에 한계가 있다. 벌써 반대가 되죠. 지금 한계가 있다라는 거. 볼 수 있는 거랑 한계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사실이나 실제 절대적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은 모두 환상이다. 환상. 허상이다 이거예요. 허상. 그러니까 전통적 서양 철학의 입장과는 완전히 대조되고 상반되는 니체의 주장이 나온 겁니다. 입장에 확연한 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 방식은 대조가 되겠네요. 대조. 그렇죠? 니체는 이처럼 인간의 인식에 한계가 있는 이유를 언어와 개념이 가진 한계를 통해 설명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니체가 주장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 한계의 원인, 이거를 좀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다음 단락에서. 그래서 주로 어떤 거? 언어와 개념. 언어와 개념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통해서 인간의 인식이 정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문단에서 바로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이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인식의 한계가 발생하는 이유 첫 번째로 이제 언어의 발생 과정입니다. 언어와 개념이니까 언어가 처음에 나와요. 그래서 니체는 언어가 메타포로 인해, 메타포는 이제 은유죠, 은유.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절대적 진리를 파악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는 파악할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타포는 니체가 언어의 발생 과정을 설명할 때 사용한 개념인데요. 신경 자극에서 이미지로, 또 이미지에서 음성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포의 개념이 나온 거예요. 신경 자극에서 이미지로, 이미지에서 음성으로 변환된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온 이 신경 자극을 하나의 이미지로 옮기는 과정이 첫 번째 메타포고, 그렇죠? 자, 얘까지 들었네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떠한 색깔을 봤다 이거예요. 그럼 색깔에 대한 느낌이 나오죠? 그 이미지로 떠올린다는 겁니다. 첫 번째 메타포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이미지를 하나의 음성, 즉 언어로 옮기는 과정이 이제 두 번째 메타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미지를 떠오른 이미지를 뭐라고 한다? 빨강, 노랑, 막 이렇게 색깔로 언어로 소리내서 이제 음성으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럼 언어화 시켰다면 음성으로 냈다면 그것이 바로 뭐다? 두 번째 메타포다. 뭐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메타포는 자의적이다. 우리 언어의 그 특성 중에 자의성이 있지 않습니까? 언어와 뜻은, 소리와 뜻은 이제 필연적인 어떤 그 인과적인 관계로 만든 게 아니라 자의적이라는 거죠. 자의적. 그러니까 임의적이라는 거예요. 임의적. 그래서 그러한 관계의 영역들이다. 즉 신경 자극과 이미지와 음성 사이를 임의로 그 제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옮겨가는 데서 성립된 것이다라고 니체는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언어와 사물은 자의적으로 어떤 그 필연적인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연결된 관계다. 제멋대로 그냥 임시로 정한 거다. 임시로. 아셨죠? 임의적으로.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절대적 진리를 파악할 수 없는 이유, 그 주장의 근거가 지금 나온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나무나 꽃, 뭐 이런 것들, 사물이죠.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우리는 사물 자체에 관해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이제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진짜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러나 뒤에 역점이 나온 걸로 봐서 확실히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물의 본질들이 아니라, 아니라고 분명히 이제 못을 박았어요.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그쵸? 제멋대로 어떤 제한도 없이 임의적으로 연결된 메타포로서의 언어만 사용할 뿐이다. 제한이 돼 있죠. 한계가 있는 겁니다. 만, 뿐, 이런 단어를 볼 때 어떻습니까? 당연히 한계를 의식할 수가 있겠죠. 니체는 메타포를 통해서 세계를 해석할 때 인간의 주관이 개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왜곡. 사실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실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사자가 빠졌는데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인식의 한계가 발생한다고 본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인식할 때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니체가 주장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사물의 본질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연결된 메타포로서의 언어만 사용할 뿐이다. 또 메타포를 통해 세계를 해석할 때 인간의 주관이 개입된다. 그래서 세계를 왜곡해서 이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적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도 모두 주관적 해석에 불과한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물과 그 사물을 지시하는 이 언어는 메타포를 통해 서로 자의적으로 연결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메타포는 자의적으로 맺어진 관계인 신경자극, 이미지, 음성 사이를 옮기는 과정이 바로 메타포다. 그래서 언어와 사물은 메타포를 통해서 필연적인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연결된 관계다.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표현된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로 가겠는데요. 자, 세 번째 문단입니다. 세 번째 문단인데, 인식의 한계가 발생하는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앞에서 이제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개념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제시할 겁니다. 자, 니체는 이제 자의적으로 신경자극, 이미지, 음성이 연결된 메타포를 통해서 언어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앞에 이 문단을 정리한 겁니다. 이게 개념 또한 동일하지 않은 것들을 동일하게 나타내는 메타포를 통해 생겨난다고 봤다. 그러니까 개념 또한 동일하지 않은데 동일하게 나타내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나뭇잎은 어떤 나뭇잎이 있어요. 다른 나뭇잎들과 전혀 다른데 나뭇잎이라는 개념은 이와 같은 차이들을 그렇죠? 임의로 망각한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이라는 하나의 원형, 봄바탕이죠. 이 봄바탕을 설정하는 겁니다. 설정. 그렇죠? 설정함으로써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라는 것은 대상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이 차이점을 임의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죠. 차이점을 망각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의 원형으로 설정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개념이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자의적인 해석으로 본질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이제 니체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니체의 생각에 따르면 이제 정직함, 진실성 이런 거 개념들의 객관적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없다는 거죠. 결여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동일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행위들, 즉 실제로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다 어떻습니까? 다 차이가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개별적인 차이, 특수한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많은 이런 행위들에 관해서만 알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적이고 특수한 수많은 행위들에 관해서만 안다. 요걸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개별적이고 특수한 행위들 이 자체밖에 안 된다는 건 한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메타포를 통해서 정직함, 진실성 등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자, 뿐이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메타포를 통해서 정직함, 진실성 등 개별적이고 특수한 행위들에서만 알고 있을 뿐인데 단어로 그렇죠? 어떤 개념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원형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왜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개념으로 표현된 여러 행위들은 실제로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처럼 개념은 사물의 본질이나 객관성이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죠. 사물의 본질이나 객관적 성질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이 개념을 통해서 본질을 파악할 수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네 번째 문단 가시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을 가시면 이 언어와 개념을 통해서 진리 탐구도 한계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는 언어와 개념을 통해서는 세계에 관한 객관적 지식을 깨달을 수 없다. 그렇죠? 지적했어요. 그리고 절대적 진리에 대한 무모한 확신.
그렇죠? 터무니없는 또는 어리석은 이런 확신을 경계했다. 주의하고 경고했다라는 거죠. 그죠? 예. 진짜는 없고 허상만 있을 뿐이다. 진짜라는 건요, 여기서 말하는 진짜는 절대적 진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허상은 메타포를 통한 주관적 인식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말은 절대적 진리에 대한 그의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거죠. 그렇죠? 절대적 진리라는 것은 환상, 허상에 불과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절대적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메타포를 통해 사물을 인식한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 그렇죠. 바로 이런 지점에서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메타포라는 개념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한다는 점을 잊어버리고 절대적 진리를 파악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진짜는 없고 허상만 있을 뿐이다라는 기억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하겠습니다. 니체는 사람들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절대적 진리라고 말한 것도 실제로는 허상에 불과한 주관적 해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다. 다수를 위한 진리가 필요하다. 이 말은 이제 틀린 거죠. 왜? 니체는 인간의 인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객관적 지식이나 절대적 진리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고 다수 간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진리를 찾는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진리가 파악하기 힘들다? 이것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절대적 진리는 파악할 수 없는 거고요. 진리를 찾는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진리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절대적 진리를 파악할 수 없다. 이게 니체의 핵심적인 주장이니까 이 주장을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만이 뭐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잘못된 거죠. 왜? 방금 말씀드렸죠. 인간은 절대적 진리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어와 개념이 가진 한계 때문에요. 아셨죠? 자, 사람마다 진리에 대한 생각이 다르므로 절대적 진리를 파악하기에 보편적 기준이 필요하다. 이 말도 아니죠. 그러니까 보편적 기준이 필요한 거랑 상관없이 절대적 진리를 파악하기 위한 인간은 절대적 진리를 파악할 수 없다. 이런 거와는 배치가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단에 가시면 니체가 주장한 해석적 진리의 의미 및 의의입니다. 그래서 해석적 진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니체는 모든 인간은 특수한 관점을 갖고 세계를 해석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주장해요. 개인들이 주관적 관점을 초월한 절대적 진리를 부정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주장하고 뒤에 거는 부정을 한 거예요. 니체는 모든 인간은 특수한 관점을 갖고 세계를 해석하며 개인들의 주관적 관점을 초월한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정한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가 진리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자, 여기서 조심하실 게 이 진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는 부정했지만 그 진리 자체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해석하실 때 절대적 진리인지 그냥 진리인지 구분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페이지인데요. 니체는 특정한 관점이 해석이 배제되거나 절대화되지 않는 상호 공존의 틀 속에서, 이런 규격 속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서로를 자극하고 경쟁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나은 해석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제라는 것은 배격하거나 배타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의 의미는요,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더라도,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거죠.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관점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해석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도 안 된다는 그런 게 아니라 할 수는 있다. 노력을 할 수 있다. 이런 건 되잖아요. 더 나은 해석을 추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제 진리에 대한 탐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삶에 대한 유용성을 고려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틀렸습니다. 니체의 주장이 아니에요. 니체는 상호 공존의 틀 속에서 경쟁을 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나은 해석을 얻기를 바라는 그 과정 속에서 삶의 어떤 유용한 가치, 이러한 것을 해석적 진리로 간주한 겁니다. 아셨죠? 해석적 진리라는 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해석적 진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렇죠? 이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상호 공존의 틀 속에서 경쟁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말을 풀어서 하면 이렇게 하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삶에 대한 유용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삶의 유용성도 고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해석적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이 말은 맞는 거죠. 그렇죠?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존중, 그렇죠? 서로에 대한 어떤 상호 공존의 경쟁, 합의 이런 걸 바탕으로 훨씬 더 나은 해석적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니체 입장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만약에 시험에 나오신다면 정확히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답을.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삶의 유용성이 큰 해석은 진리로 간주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 진리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삶의 유용성이 너무 크다. 그러면은 그건 니체 입장에서는 진리로 간주할 수 있다. 절대적 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를 뭐라고 한다? 이름하여 해석적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적 진리가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니체가 말한 이 유용성이라는 건요, 가치입니다, 가치. 그래서 생존이나 생계가 아니라, 단순한 이 생존, 생계가 아니라 삶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또 고양한다. 고양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을 훨씬 더 높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 진리도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렇죠. 니체가 말한 건 절대적 진리는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변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런 거 보니까 상대적이라는 거죠. 상대적. 그렇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가변적. 그래서 니체는 삶의 유용성이 큰 해석은 진리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니체가 말한 유용성이란 생존, 생계가 아니라 삶을 성장시키고 고양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거죠. 또 니체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방향으로 해석적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아니죠. 그렇죠? 생존이 아니라 성장과 고양이에요. 또 진리로 인정받던 관점도 세상이 변함에 따라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죠. 그렇죠.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이지 않고 뭐다? 진리는 변할 수 있다. 그래서 가변적이다. 이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해석적 진리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세상이 변함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즉 가변적이라는 겁니다.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니체에 따르면 세계는 본질적으로 끝없는 해석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가변적이죠. 그러니까 진리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세상이 변함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 본질적으로 끝없는 해석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해석의 무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절대적 진리를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렇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열린 세계, 개방적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절대적 진리가 하나로 못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과 해석 속에서 얼마든지 가변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계에 대한 탐구 의지가 오히려 꺾이지 않죠. 오히려 더 해보려고 할 거죠. 진리 탐구를 위해서. 자, 인간은 여러 해석들 중에서 인간의 유익한 해석을 추구하고 이를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뒤에요. 니체는 절대적으로 타당한 최종적 관점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절대를 부정합니다. 절대. 이 절대적 가치죠. 절대적 본질. 그렇죠? 단지 사람들에게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강한 관점, 강점, 인정받지 못하는 약점, 그렇죠? 강점과 약점이 있을 뿐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합의한 내용이라도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 진리가 아니에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강한 관점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또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느냐에 따라 강한 관점과 약한 관점으로 나눌 수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시험 보실 때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리에 대한 니체의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미래를 꿈꾸는 창조자로서 예술가로서 사유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작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석적 진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렇죠. 허무주의에 빠져서 그냥 포기하고 체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 새로운 해석적 진리를 만들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어떤 의의가 있다. 그래서 절대적 진리를 존재를 부정한 니체의 주장이 지닌 의의에 대해서 지금 제시를 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글은 이제 언어와 개념의 본성으로 인해 인간의 인식과 진리 탐구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니체의 철학을 다룬 겁니다. 그래서 니체는 외부 자극을 이미지로 옮기는 첫 번째 메타포와 이미지를 음성으로 만드는 두 번째 메타포를 통해 만들어진 이 언어는 사물 자체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연결된 인간과 사물의 관계일 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사물을 부를 수 있는 관계, 단순한 관계죠. 그래서 니체는 개념이 동일하지 않은 것들을 또 동일하게 나타내는 이 메타포를 통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사물의 본질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 진리를 부정합니다. 니체는.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모여 만들어진 삶의 유용성이 큰 해석, 그게 바로 뭐다? 해석적 진리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이러한 니체 생각은 우리 모두 해석적 진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노력하게 만들었던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니체 주장하는 의의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렇게 그 어려운 내용의 지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꼼꼼하게 한두 번 정리하시면은 충분히 쉽게 마스터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